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의학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갱년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은 여성보다 남성들의 갱년기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30대 후반부터 점점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서 50대를 넘어서게 되면 이 본격적인 갱년기 증상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성욕 감퇴와 의욕 상실이라고 합니다. 또 이에 못지않게 많은 중장년층 남성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요.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윤장호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윤장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년 남성들을 대표해서 이분들의 고민을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중장년층 남성들의 고민이 발기부전과 이 전립선 비대증, 이 비뇨기과 질환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건가요? 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요, 유병률을 보시면 40대 40%, 60대 60%, 80대 80%라고 할 정도로 유병률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발병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네,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연령을 떠나서 뭐 젊은 층이건 뭐 중장년층이건 그걸 떠나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전립선 질환은 중장년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보시면 최근에 20, 30대 젊은 사람들도 전립선 염증으로, 전립선 질환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특히 군대에 가 있는 사병들 같은 경우도 전립선 염증으로 치료를 많이 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젊으신 분들도? 네, 물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장년층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직장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습관, 네. 그다음 운전을 오래 하시는 습관, 물론 직장 스트레스나 음주, 과도한 업무 양으로 스트레스 등. 전립선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정말 누구든지 예외일 수가 없겠네요. 네네. 네, 그렇다면 어떤 질환인지 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기부전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그럼 질환인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 건가요? 발기부전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강직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충분한 강직도가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사전까지 가기 전까지 유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증상들이 3개월 정도 계속 반복된다면 그땐 저희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뭐 요즘은 부부 생활뿐 아니라 연인들 사이에서도 성생활이 무척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중요합니다. 이제 네. 삶의 행복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기사를 본 내용 중에 이 40대 이상의 뭐 장년층 중에 3명 중에 2명이 발기부전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도대체 원인이 뭔 거예요? 발기장애는 크게 시민적인 원인과 기질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시민적인 원인은 우울증이나 불안감, 사정장애, 특히 조루로 인한 그 자신감의 상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파트너의 관계에서 이런 파트너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으면 다음번, 그다음 다다음번 관계를 가질 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건 네, 거죠? 심리적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기질적인 원인인데요. 기질적인 원인은 신경계 질환이나 그다음에 혈관계, 동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적은 내분비의 이상이 있을 경우. 그다음 마지막으로 음경 해면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왔던 피가 자꾸 누출이 되는 정맥 누출성 발기부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물을 드시거나 아니면 너무 일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과도한 음주나 흡연이 되시거나 운동 부족,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살이 많이 찌시는 비만이 있을 때도 아. 발기부전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했네요. 네. 네, 분명 이것이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도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발기부전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비약물 치료로 얘기할 수 있는 행동치료나 물리치료, 즉 근원치료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둘째는 많이 아시는 약물치료, 셋째는 수술 치료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약물 치료는 어떤 치료인지 약물 치료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약물 치료는 쉽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치료인데요. 일단 휴대가 간편하고 그다음에 초기 비용이 아주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효과가 바로 오시기 때문에 중증이 아닌 경증의 환자에게 있어서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특히 심장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처방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경구용 치료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약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후에 처방받은 약만을 좀 드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치료법, 주사요법인가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주사요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즉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 그다음에 약물요법을 쓸 수 없는 분들, 특히 이제 심장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특정 약물은 저희 발기유발제 약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런 분들은 자가주사요법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주의할 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속 발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용량, 자기만의 용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자기에 맞는 용량을 정하시고 그 용량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부작용도 덜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최근에는 발기부전의 근원적인 치료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던데 어떤 치료법인가요? 음경은 발기가 되는 원인이 원리가 혈관이 팽창돼서 발기가 되는 겁니다. 피가 몰리는 거죠? 네네. 우리 네. 근육처럼 이렇게 근육이 많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발기가 잘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근원 치료는 보시다시피 우리 음경 해면체 내에 있는 혈관을 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5년, 10년 전 나의 음경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맞는 치료법일까요? 네. 혈관 재생을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벌써 혈관이 어느 정도 이상 손상되신 분들한테는 사실상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좀 노화되신 분들. 네. 그래서 아까 약물 치료가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 네. 꺼려지시는 분들, 그리고 약물 치료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긴 치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증의 발기부전이 조금 이제 시작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경증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계속해서 지금 뭐 경증, 초기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게 너무 장기간 지속돼서 이제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수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저강도 체외 충격파 시술,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받으실 수 없거나 그 치료를 다 받으셨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굴곡형과 팽창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굴곡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소 마취한 다음에 음경 해면체 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이거는 팽창형과 다르게 말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굴곡이 되는 형태입니다. 벌써 발기가 된 형태의 보형물을 음경 안에 넣어 드리는 거고요. 네. 이게 구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구부려서 바지 안에 넣어 두셨다가 관계하실 때는 다시 펴서 관계할 때 사용하시게 됩니다. 네. 이거의 장점은 팽창형과 다른 게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장점은 기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부러지는 막대기를 양쪽에 하나씩 넣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장이 거의 나질 않고요. 두 개가 반영구적으로. 들어가요? 네,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굴곡형 다음에 팽창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팽창령 보형물 삽입술은 수술 방법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팽창을 시키려면 스위치가 있어야겠죠. 네. 그다음에 팽창되는 물건 안에 들어갈 액체가 들어가는 물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그러네요. 네, 들어가는 팽창용 실린더가 2개 있고요. 그다음에 누르는 스위치도 있어야 되고 물을 넣어야 되니까 물주머니도 있어야 되고 이게 복잡합니다. 대신 왜 이렇게 만드냐고 하면 이게 저희 몸에 있는 그대로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발기를 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눌러서 발기 전 상태로 만들어 두시고 발기하실 때만 스위치를 눌러서 발기된 상태로 하시고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뭐가 많으시기 때문에 고장률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고장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년 사용하셨을 때 한 1%에서 3% 정도 쓰시기 때문에 뭐 고장률이 굴곡형에 비해서 높다는 거지 팽창령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주의사항,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은 또 없을지. 네.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너무 무리한 활동을 하시면 안 되고 지켜야 될 건 지켜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뭐 관계를 바로 가지면 안 된다든지 그런.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수술을 받으시면 다시 앞으로 가실 수는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감염률 같은 모든 수술에는 이제 염증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보통 한 1% 정도, 뭐 높게 보고한 데는 5%까지도 보고를 하는데 감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보형물이 내 몸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 사실상 다시 보형물을 넣지 않는 이상 본인이 발기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일 수 있겠네요. 자,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년 남성의 고민, 비뇨기 질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었다. 어디다 얘기할지 좀 막막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전화기 들어서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발기부전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고민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게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가요? 일단 전립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립선이란 말은 오줌보 앞에 서 있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말 그대로요. 네. 전립선은 정상적으로 사정액에 안에 있는 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정액을 분비하는 기관이고요. 네. 크기는 한 15g 내외로 밤톨만한 크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유병률이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해진다고 해서 비대증인 네, 거예요? 전립선은 1년 또는 2년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1g 정도 서서히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식단이 서구화됐기 때문에 점점 이런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일 때 전립선 비대증이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배뇨장애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배뇨장애 증상이라고 하면 소변 볼 때 불편한 모든 증상이 다 배뇨장애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배뇨장애 증상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하나는 배출에 문제가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막힘 증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소변을 저장하고 채우는 채움 증상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네. 막힘 증상은 소변이 잘 안 나가서 막혀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변 줄기가 약하고요. 힘을 주셔야만 소변이 나가시고 찔끔찔끔 나오고. 네, 소변이 보셨다가 끊겼다가 또 힘주면 보셨다가 끊겼다가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소변을 다 보신 다음에 뚝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도 막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체움 증상, 소변을 저장하지 못해서 체움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증상은요.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가시는 증상. 아하. 네. 소변이 보고 싶다고 하면 참지 못하고 급하게 가셔야 되는, 소변이 보고 싶은 느낌이 드시면 빨리 가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제 더 심해지시면 실수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3번, 4번 가셔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한 번, 2번 정도는 어떻게 하실 수 있지만 이제 3번, 4번, 5번까지 가시는 분들은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러시네요. 네,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세상에. 낮 동안의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립선 비대증이다라고 이제 밝혀지면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네, 전립선 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 전에 생활 습관을 고친다던가, 그다음에 배뇨 습관을 고치는 관찰 대기요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제인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 요소 차단제를 쓰는 약물 치료, 마지막으로 수술 치료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수술 치료는 크게 전립선 조직을 자르거나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리는 전립선 절제술이나 레볼릭스 레이저 시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을 결찰하는, 특정 실을 이용해서 결찰하는 전립선 결찰술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환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발기부전처럼 뭐 생활 습관부터 개선하고 약물 치료하고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최종으로 수술을 생각해 보시는 건데 네.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대표적인 수술법인 레볼릭스 레이저 수술과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네. 레이저 수술은 결국 전립선 조직을 일부 없애는 수술입니다. 소변이 나가는 길을 이렇게 막은, 비대증이 생겨서 막은 조직을 태워 없애거나 잘라 없애거나 이렇게 절제하는 시술이고요. 레이저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출혈이 없기 때문에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요. 마취는 대신 척추나 하반신 마취를 하시는 게 경험상 편하신 것 같으세요. 시술을 하고 있는 중에는 계속 출혈이 조금이지만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술이 끝난 다음에는 레이저의 지혈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출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경험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 소변줄을 일주일 동안 꽂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수술을 좀 이렇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출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변줄은 하루 정도만 조금 고생하시면 바로 뽑을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결국 전립선 조직을 일부 잘라내시고 태워버리고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상처에 대한 느낌이 남아 있으세요. 그래서 소변 보실 때 조금 따끔거리는 증상이라던가 조금 약간의 혈뇨는 나오실 수는 있으세요. 이에 대해서 반해서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네. 완전히 다른 수술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은 전립선 막고 있는 비대된 조직을 어떻게든 잘라내거나 없애는 시술이었거든요. 그러나 전립선 결찰술은 있는 조직을 그대로 놔둡니다. 잘라내지 않습니다. 대신 특수한 실로 묶어버리는 시술입니다.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조직을 줄로 묶어서 커튼을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조직을 딱 이렇게 열어주고 탁탁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직을 제거하지 않고도 소변기 나오는 길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큰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냥 당일 시술하시고 당일 퇴원하시고 시술 시간은 길어봤자 20분, 뭐 짧게는 10분, 5분 이렇게 그냥 시술 시간이 아주 짧게 됩니다. 그리고 마취도 국소 마취로 가능하거든요. 간단한 국소 마취로 있고 출혈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2번 또는 4번 이렇게 콕콕 잡으면 되기 때문에 출혈도 거의 없고. 그래서 기존의 전립선 수술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으셨거나 나는 받을 수 없는 몸 상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전립선 결찰술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보면서 어떤 수술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요도 안으로 들어가서 전립선 결찰수를 하는 화면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비대된 전립선이 소변 나오는 길을 저렇게 양쪽에서 꽉 막고 있는 막고 거예요.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저희가 어허.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실, 네, 결찰할 수 있는 실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커튼처럼 저렇게 네. 묶어주는구나. 반대편에서 누가 잡아야겠죠. 네. 네, 저렇게 탁 우리 배 밑에 단 내리듯이 딱 잡을 수 있는 게 나오고 반대편에서도 잡을 수 있는 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전립선 결찰술에 사용되는 이식되는 실입니다. 지금 양쪽은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실은 녹지 않는 실로 되어 있습니다. 티타늄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다시피 저희 뭐 고관절이나 척추 수술하실 때 쓰는 그런 금속이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무해한 금속이고요. 이 실 같은 경우는 녹지 않는 실을 쓰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립선 결찰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영상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영상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네, 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이번에 또 이런 치료 방법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환자들의 사례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남성분이시네요.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 경험이 있고 5년 전부터 혈액 투석 중입니다. 3, 4년 전부터 잔뇨감이 발생하면서 소변 참기도 힘들고 또 소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 전립선 약을 먹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받아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혈액 투석 중에도 수술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환자 사례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 10년 전부터 뇌졸중으로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겠는데 또 5년 전부터 혈액 투석 중이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소변 때문에 잠도 못 네, 주무신다니까. 네. 지금 배뇨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뭔가 해드려야 될 상황이신데 네. 지금 기존의 수술 같은 경우는 지금 혈액 투석 중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출혈 경량이 꽤 높으세요. 피가 잘 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 수술은 하시는 분도 힘들고 받는 분도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전립선 결찰술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출혈의 가능성도 거의 적기 때문에 하시면 많은 도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자, 모든 치료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 치료 후에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립선 질환은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저희 연령에 따라서 점점 자연적으로 커지시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에 좋은 음식,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건강검진이겠죠. 네, 매년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자신의 전립선 건강은 어떤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이면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주기가. 네, 우리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 하시죠? 네, 그러니까 1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1년에 네. 한 번은 꼭 병원에 찾으셔서 혈액 검사와 전립선에 대한 말씀드린 초음파 검사나 직장 수지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든지 이상이 있는데 참고 참으면 더 큰 병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에 하나라도 내가 속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전문의와 상담 받아보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비뇨기과 전문의 윤장호 원장님 모시고요, 남성들의 고민이죠, 비뇨기 질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창구는요, 여러분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어디 가서 털어놓지 못하는 말 못할 고민들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요, 좀 속 시원하게 상담받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